주간 꿀에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두 경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른 시간 터진 우스왕 덴벨레의 결승골로 아스날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바르셀로나 인테르는 말 그대로 난타전 끝에 3대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간 꿀의 시간입니다. 바르셀로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홈에서 인테르를 제압하고 2차전을 준비해야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3 무승부이기 때문에 결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경기 내용을 본다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수비 쪽에서 문제를 노출했고 그러면서 계속 따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3 무승부를 거뒀다는 것은 나름대로 선수들이 고군분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기 수비 쪽에서 문제가 많았죠. 상대 역습을 제어하는 데도 문제였고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문제였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무려 2골을 허용했고 모두 둠프리스에게 허용했으니까요. 이 문제는 반드시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민 야말의 엄청난 활약, 하피냐의 공격 포인트 생산, 그리고 페란의 마무리 능력까지 돋보이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바르셀로나는 고군분투했습니다. 결국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죠. 사실 저는 바르셀로나의 남은 경기 일정 중 최대 고비는 이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엘 클라시코에서 3대2로 승리했지만 120분 혈투를 치렀고요. A매치 이후 소위 얘기해서 B클럽들보다 한 경기 더 치렀습니다. 체력적으로 문제를 노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 경기는 70분 이후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얼마나 지쳐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3대3 무승부로 끝난 것도 어쩌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와 인테르의 대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 고! 바르셀로나 인테르의 4강 1차전 경기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3대3 무승부로 끝났는데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경기 시작하자마자 둠프리스가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면서 크로스를 올렸고 결국 티람이 감각적인 힐킥으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전반 1분 만에 인테르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주도권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의 스위치가 딱 켜졌죠. 그러면서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면서 추격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너킥 상황에서 둠프리스의 환상적인 바이시클 킥에 의해서 또다시 실점하게 됩니다. 결국 전반 20분쯤에 2대0이 됩니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따라가야 됐기 때문에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인테르는 수비 쪽에 집중하면서도 빠르게 공격적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라민 야말이 두 번째 골 실점하자마자 약 3분 만에 추격하는 골을 기록하는데요. 정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야, 라민 야말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괴물이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제치면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왼발로 감아차면서 결국 추격하는 골을 기록했고 이 골로 바르셀로나는 완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피냐가 헤더로 떨궈주고 안쪽으로 침투하는 페란이 골을 넣으면서 전반전 2대2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죠. 한지 플릭 감독은 2대2 상황을 맞이하면서 수비 쪽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쿤데가 전반전 42분쯤에 교체 아웃되거든요.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풀백으로 에릭 가르시아가 들어갔고 후반 시작과 동시에 전반전 너무나 부진했었던 제라르 마르틴을 빼고 아라우오를 투입합니다. 그러면서 이니고가 왼쪽으로 가고 아라우오가 중앙 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결국 둠프리스의 이 공격력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여기서 이니고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일단 잠재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상대가 피지컬을 앞세워서 밀고 들어온 모습, 여기에 대해서 아라오를 중앙에 배치하면서 경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인테르도 라우타로가 부상을 당하면서 타레미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투입이 됩니다. 근데 타레미는 심각하던데요. 타레미는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디마르코가 부진하니까 아우구스토를 투입하는 모습이 있으면서 왼쪽 측면 공격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인테르는 후반전 또다시 달아나는 골을 기록하게 되고요. 이번에도 코너킥에서 둠프리스가 헤더로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3대2 상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에게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불과 실점을 허용하고 2분 뒤에 하피냐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대를 맞추면서 이것이 얀존머 골키퍼 맞고 들어갔죠. 그러면서 얀존머 골키퍼의 자책골이 되긴 했지만 하피냐 선수의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공격 포인트 양산 능력, 솔직하게 얘기해서 페란의 동점골도 그리고 조모의 자책골도 하피냐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도움도 하나 기록했고 그리고 사실 골과 마찬가지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는 3대3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물론 라민 야말이 골대를 맞추는 장면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승리 거뒀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도 남지만 인테르 입장에서는 무키타리안이 골을 얻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무키타리안의 골이 결국 옵사이드가 나오면서 골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테르 입장에서도 아쉬운 장면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놀란 거는 시몬의 인자기 감독이에요. 시몬의 인자기 감독이 352 포메이션 가동했는데 일단 전반전은 라인을 내려서 경기에 임했고요.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경기에 임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2골이나 넣었죠. 그리고 후반전은 전방으로 올라가면서 압박하면서 바르셀로나의 빌드업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3대3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측면 수비수라든가 미드필더들을 바꿔주면서 수비의 안정감을 높이는 모습까지 나왔죠.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체력 문제 때문에 미드필더들의 변화가 좀 큰 편이었어요. 물론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생각해서 쿠바르시를 빼고 텐센을 투입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크리스텐센이 거의 250일 만에 복귀를 했나요? 정말 오랜만에 복귀전을 치렀고요. 그리고 페르민이라든가 가비를 투입하면서 중앙의 기동력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결국 이 경기는 후반전 양쪽 모두 한 골만 더 넣으면 되는데 3골에서 다 멈췄죠. 그러면서 3대3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점유율은 72대 28이고요. 이거는 2차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점유율은 바르셀로나가 가져가고 그리고 인테르는 점유율을 내주는 대신 역습으로 실속을 차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마 2차전도 각 팀의 플레이 스타일상 같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XG값은 1.36대 0.9였는데요. 1.36대 0.9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3골씩을 만들어냈으니까 대단한 결정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19개의 슈팅하고 이 슈팅이 9개였거든요. 그 중에 3골에 멈췄으니까. 그리고 라민 야말의 골대 맞추는 슈팅들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아쉬워. 진짜 아쉬워. 그런데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효율성이 높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슈팅을 7개 했는데 유슈팅이 3번인데 유슈팅 3개가 다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슈체스니 골키퍼가 선방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슈체스니 골키퍼도 이 경기를 통해서 코너킥 상황에서의 수비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정말 재밌다고 느꼈을 겁니다.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양 팀이 준결승에서 3골 이상 넣은 게 3번째라고 해요. 디나모 키예우하고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맨시티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1999년과 2022년에 준결승에서 각각 3골 이상씩 넣었었거든요. 네, 디나모 키예프 바이에른 뮌헨 경기는 3대3 그리고 맨시티하고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는 4대3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 경기는 또 6골이나 터지는 3대3 경기니까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양팀의 팬들은 심장이 너무 쫄깃쫄깃했죠. 솔직히 패배하는 줄 알고 난 무서웠습니다. 진짜 무서웠어. 패배하면 이거 2차전에서 뒤집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라도 하자 이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승리했다면 더욱더 좋았겠죠. 자, 2차전은 5월 7일 산시로 즉 주세페 메아차에서 펼쳐집니다. 바르셀로나는 주말에 바야돌리드 원정 경기가 있고요. 이 경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로테이션을 돌려야 됩니다. 이건 한지 플릭 감독의 선택이겠지만 전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베로나하고 홈 경기가 있는데 인테르는 로테이션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재 세리아 1위에서 2위를 내려왔거든요.
나폴리가 1인데 나폴리하고 승점 차가 3점 차니까 로테이션 돌리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일단 2차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끝난 후 양팀 감독의 인터뷰를 볼까요? 바르셀로나의 한지 플릭 감독, 시작이 좋지 않아 두 골을 내줬지만 회복했고 후반전에 좋은 경기를 펼쳤다. 밀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한다. 결승전 전 결승전이다. 한지 플릭 감독 입장에서도 결승전에 가기 위해서 당연히 이 경기를 잡아야 되고 결승전과 같이 임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은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시작이 좋지 않아서 두 골을 내줬음에도 이걸 따라간 것이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테르의 시모네 인자기 감독, 세계 최고의 팀을 상대로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 대만족이다. 2차전은 결승전과 같을 것이다. 야말은 5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선수다. 라민 야말을 칭찬하는 모습이 있었죠. 솔직히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 인테르의 둠프리스 모두 대단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더 큰 선수는 라민 야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에서 MVP로 선정된 건 둠프리스거든요. 근데 받을만 하다고 생각해요. 원정 경기였고 공격 포인트에 모두 둠프리스가 걸쳐져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둠프리스가 두 골 한 개의 도움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라민 야말도 대단하고 둠프리스도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모네 인자기 감독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모네 인자기 감독도 2차전은 결승전과 같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인테르가 결승전에 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라민 야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민 야말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라민 야말의 이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추격하는 그 한 골, 그 한 골의 의미는 매우 컸거든요. 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테르의 수비를 잘근잘근 씹어먹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 경기 전에 라민 야말이 몸을 풀고 허벅지 뒤쪽을 잡고서 라커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라민 야말이 근육 부상이다.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페르민이 몸을 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저는 이 경기 진짜 어렵겠구나. 이 경기 패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행히도 라민 야말이 선발 출전했고요. 그러면서 90분 동안 슈팅 6개, 유슈팅 2개, 그리고 골대를 2번 맞췄을 겁니다. 그리고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75%인데 인트레의 수비가 너무나 단단했습니다. 백파이브를 가동하면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그리고 라인을 내리면서 공간을 안 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라민 야말 입장에서도 경기를 푸는데 어려움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패스를 2번이나 하고 드리블을 6번이나 성공시켰습니다. 드리블 시도가 많은 거는 라민 야말이 돌격대장이자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라민 야말을 충분히 이용하는 게 바르셀로나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시즌 총 49경기에서 15골 24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미쳤죠? 미쳤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12경기에서 5골 4개의 도움을 했어요. 라민 야말의 득점력에 대해서 아쉬움은 좀 있었지만 중요한 경기에서 이렇게 넣어준다? 정말 땡큐베리 감사죠.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라민 야말의 득점은 라민 야말의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수비수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감아차는 슈팅, 그리고 슈팅 타이밍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지 못하죠. 이런 슈팅이 라민 야말에게는 필요했습니다. 라민 야말이 이 경기를 통해서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100경기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경기 동안 22골 33개의 도움을 했는데 도움 능력이 월등히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라민 야말은 경기 끝난 다음에 우리는 밀라노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고 오직 우승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갈증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피냐 얘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하피냐 선수의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코파델레이 결승전 보신 분들은 하피냐의 활약이 아쉽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피냐가 왜 기대만큼 못하는가? 이건 레반도프스키가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발데가 없기 때문인가? 저는 둘 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하피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존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통해서 의문부호는 느낌표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기에서 사실상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페란의 골도 도와줬고 헤더로 떨궈줬죠.
그리고 얀존모의 자책골도 사실상 하피냐의 중거리 슈팅이 골대 맞고 나오면서 존모 골키퍼 등 맞고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하피냐의 골로 봐도 무방하죠. 따라서 90분 출전에서 1개의 도움이란 기록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90분 출전 1골 1개의 도움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슈팅은 5번 했고요. 유효슈팅 3번 했습니다. 이 경기 하피냐의 빠따 능력, 중거리 슈팅 능력이 너무나 빛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바르셀로나는 중거리 슈팅이 필요하거든요. 하피냐가 그 역할까지 해준다면은 이건 너무나 좋죠.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82%, 키패스를 2번 했습니다. 올 시즌 총 51경기에서 30골 25개의 도움을 했는데 와, 공격 포인트가 55개야. 미쳤어. 자,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13경기에서 12골 9개 도움. 챔피언스리그에서 공격 포인트가 20개가 넘어가요. 하피냐는 진짜 올 시즌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이 정도로 공격 포인트를 양산하는 게 쉽진 않아요. 물론 저는 공격에 미치는 영향력,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은 라민 야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피냐가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찾아 들어가고 그 상황에서 골과 도움을 기록하는 능력은 이건 미쳤다고 밖에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2차전도 하피냐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 시즌 역전승을 거두는 데 있어서 하피냐의 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도파민 터지는 경기다, 뭐 벤피카전이라든가 솔직히 이 경기도 그렇고 그런 경기들에서는 하피냐의 골이 또는 하피냐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피냐가 인테르하고 2차전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죠. 경기 끝난 다음에 하피냐는 홈에서 많은 골을 실점한 것은 용납할 수 없지만 정말 수비가 어처구니 없이 실수를 했거든요. 공격수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만한 일이라는 느낌은 듭니다만 여하튼 최악의 결과는 아니다. 왜? 3대3 무승부고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물론 원정 경기지만 어려운 경기지만 해낼 수 있다. 코파델레이 4강 기억 안 나느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홈에서 4대4였지만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기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겠죠. 우리는 잘 준비할 것이다. 역시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격을 칭찬하지만 수비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비는 이야기가 달라요. 제가 슈체스니 골키퍼 칭찬 많이 하지만 그리고 크로스를 커버하는 데 있어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코너킥에서 실점은 많은 편이에요. 여러분 코파델레이 결승전 생각해보면 코너킥 상황에서 추아메니에게 실점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르하고 이 경기에서 코너킥에서 둠프리스에게 2골이나 실점했어요. 즉 코너킥 수비를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늘어나고 있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경기 어렵게 진행해서 어렵게 골 넣고 쉽게 실점하면 선수들의 사기는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한지 플릭 감독도 이번 경기 통해서 코너킥 상황에서의 수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 역습 제어, 이것은 바르셀로나가 수비 라인을 올려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기 때문에 매 경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인테르가 상성이 좀 안 좋다고 얘기한 게 인테르가 최전방에 티랑과 라우타로가 나왔을 때 두 선수가 밀고 들어가는 힘도 좋지만 측면 쪽에 디마르코 둠프리스가 빠져 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좋거든요. 그러면 공격수들에 대해서는 쿠바르시 이니고가 놓치지 않아요. 라인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이 두 명의 선수를 오프사이드 함정에 빠뜨립니다. 근데 뒤쪽에서 들어오는 둠프리스, 디마르코, 미키타리안 이런 선수들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윙백에 대한 대처가 더 좋아야 돼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지금 문제가 측면 수비에 있잖아요. 발데 부상으로 못 나왔잖아요. 제라르 마르틴 제 역할 못했잖아요. 디마르코 이 경기에서 부진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쿤데가 그만큼 잘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쿤데 부상당하니까 에릭 가르시아를 투입했어요. 이니고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에 에릭 가르시아를 투입했습니다. 엑토르 포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수비를 더 보강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그만큼 상대의 윙백이 위력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프사이드 틀의 완성도를 더 높일 필요성은 있어요. 저는 인테르하고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아라우오를 선발로 쓰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아라우오가 오른쪽으로 가든 중앙에 오든 아라우오 같이 신장이 좋은 선수가 있어야지 세트피스 수비도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수비 라인이 뚫렸을 때 내려오는 속도도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라우오가 한지 플릭 이 수비 전술에 100% 적응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지 플릭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수비 쪽의 안정감은 최대한 높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문제는 선수들의 체력과 부상인데, 체력 문제는 아마 바야돌리드전 로테이션을 돌려서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 같고, 부상 문제는 바이데가 1차전 빠지긴 했지만 2차전에는 돌아온다고 해요. 바야돌리드전에 약 몇 분 동안은 뛰면서 경기 감각을 익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전 출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출전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벤치에 앉은 다음에 후반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엘클라시코에는 출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쿤데의 부상이죠. 올 시즌 미친듯이 뛰었습니다. 근데 쿤데가 이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어요. 쿤데의 빈자리를 메워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쿤데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서 라민 야말의 공격력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제 마음을 얘기하자면 바이데가 돌아온 게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쿤데 부상 아쉽습니다. 너무 뼈 아파요. 근데 이 자리에 액토로포트 넣느니 그냥 에릭을 넣든 아라우를 넣든 센터백 자원을 넣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원정 경기입니다. 한 골 넣고 싸울 가능성 커요. 난타전으로 간다? 바르셀로나 밀리지 않습니다. 그럼 한 골 승부로 간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일단은 수비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바꾸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선택은 한지 플릭 감독이 합니다. 아직 90분이 남아 있습니다. 5월 7일 새벽 4시 인테르와 바르셀로나의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이 펼쳐집니다. 저는 양 팀에게 다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인테르가 조금 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55대 45 정도로 인테르가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1차전 통해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원정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바르셀로나 인테르 원정 경기 어렵겠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잡아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결승에 가기 위해선 반드시 2차전 골이 필요합니다. 공격수들은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높이면서 결국은 이 경기 승리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바르셀로나 남은 경기 이제 6경기에서 7경기예요. 전 7경기 치르기 원합니다만, 일단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매 경기가 중요합니다. 라리가 경쟁도 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쟁도 있기 때문에 이 매 경기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한지 플릭 감독 체력 안배도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뒤는 없다고 생각해요. 바야돌리드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려야 된다고 얘기한 건 그 경기 좀 패배하더라도 레알 마드리드하고 승점차가 4점 차니까 어떻게 해서든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승리할 거라고 보거든요. 바야돌리드가 라리가 최하위니까 그 경기 승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인테르전 놓치면 챔피언스리그 바이바이예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인테르전에 모든 걸 맞출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엘클라시코를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트래블로 가는 길은 언제나 험난했습니다. 언제나 운이 따라야 됐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100% 이상 발휘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스카 바르사, 바르셀로나 파이팅입니다.